2부 그의 언어를 기억하다. 2부 그의 언어를 기억하다 시간에서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글들을 만나볼 건데요. 전태일 열사는 일기, 편지 등 다양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들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한 그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의 언어들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 개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존경할 겁니다. 삼성 개헌에 관하여 저들은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생을 각하께선 마침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음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혁명하신 용기는 또 한 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료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서 의료 전문 계통으로선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동에 분류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 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싱사의 노동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 여성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였지만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 양 종업원들에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서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서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실태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개월에 첫 주와 3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서는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 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식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1인당 300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숭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선 국부이십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된 도리로서 아픈 곳을 알려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주십시오. 아픈 곳을 알리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작성한 탄원서 전문을 읽고 왔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을 단축할 것, 임금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진 못했지만 그가 고뇌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장한 그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당시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 실태가 안타깝게 느껴지며 전태일 열사의 불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노동운동가 전태일의 글이라면 다음 만나볼 글은 친구 전태일이 쓴 글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친구 원섭에게 쓴 편지를 만나볼 건데요.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섭아,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얼마나 중대하고 이상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실이냐. 너는 내가 아는 친구, 나는 네가 아는 태일이.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왜 펜을 잡게 되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속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심정이기에 쓰고 있는 것 같구나. 서울에 와서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너무나 없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애통한 것을,
너에게 심적으로 위로받으려고 이렇게 펜트를 핥히는 것이다. 누구에게 겨누어 핥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착잡한 심장을 어느 누구에게 나누어 줘야 한단 말인가? 불행히도 너는 나의 친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친구니까 정이라는 것을 통해 너에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보이는 거다. 너도 괴롭겠지만 보지 않을 수 없을 걸세. 어쩌면 좀 잔인한 것 같지만 내가 지나온 길을 자네를 동반하고 또다시 지나지 않으면 고갈할 내 심정을 조금도 적실 수 없을 것 같네. 내가 앞장설 테니 뒤따라오게. 나는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9월 15일경에 공사판에 품팔이를 갔었다네. 자네에게는 좀 이상하게, 고지 안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네. 그날은 날씨도 오늘처럼 침울하고 마음처럼 답답했네. 엷은 잿빛구름은 온 하늘을 바둑판처럼 넓은 호수에 얼음이 녹는 것처럼 뒤덮고 있었으니까. 그 전날에 마음에 다짐을 해서 그런지 아침 5시 40분에 이부자리를 걷어치워버렸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네. 내가 이런 시간에 기상을 했다는 것은 백과사전을 다 두들겨보아도 없는 사실일세. 우리 집안 식구들도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표정들이었네. 이상하지만 그저 두고 보자는 것일 거야. 곧 양치를 하고 세수하고 낡은 작업복 바지를 꺼내 입고 팔꿈치가 보이는 검정 와이셔츠를 바지춤으로 집어넣고 허리띠를 불끈 메었네. 불과 10분도 안 걸렸을 걸세. 꼭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데 한마디의 말씀도 없이 밥상이 들어왔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세. 나는 지금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먼저 하시면 그것을 서두로 해서 오늘 아침에 나의 행동에 관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버텼지만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내 방엔 두문 불출이시니 조용히 식사는 끝나고 아침 해도 조금 머리를 내밀었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네. 6시 20분이었네.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상하네.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 땅만 내려다보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왔네. 아, 그렇다. 자학이다. 지극히 못난 행동이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장사 광주리를 이고 그 만원 버스를 타려고 안간힘을 다하시는 어떤 부인을 보고 나는 그만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네. 보라, 얼마나 정직한, 충실한, 거짓이 없는 생존 경쟁의 한 인간인가. 불쌍하다면 곧 집터를 닦을 자리에다 집을 짓고 있는 개미보다도 가엾고 밉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어질고 꾸밈없는 현실 그대로를 알몸뚱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 약한 자기와 불쌍한 자기 분신을 위해 강한 이상을 동원하여 팔과 허리 사이를 오리발의 물갈기처럼 벌리고 가시투성이고 얼음처럼 찬 바위처럼 무거운 냉혈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어머니. 왜 내가 저런 현실적인 인간을, 사람을 내가 정신적으로나마 학대해야 된단 말이냐. 나는 오늘 아침 분명히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걸세.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한 걸세. 어머니께서는 내가 공사장에 삽질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 약한 내가,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자기의 소중한 전체의 일부가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 비지땀을 흘려야 한다니. 신체적으로 약하고 자존심이 강한 내가 하루를 무서이 넘길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당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일세. 어미의 그런 심정을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부조리한 현실을 자식은 어미의 책임인 양 학대했던 거야. 무언으로 책임 추궁을 했던 거야. 대답을 못하게 해놓고 대답을 아니한다고 자신에게 냉소했지.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구나.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현실이 나를 보고 외면하고 냉소한다고
나도 현실과 같은 패가 되어 나를 조롱하는구나. 조롱과 냉소가 지긋지긋하고 너무나도 답답했어. 잠시나마 본래의 나를 밀어넣고 감정의 나는 입을 비죽거렸던 것일세. 버스가 왔네. 콩나물 씨루 같다고 흔히들 말하지. 버스는 고무풍선처럼 자꾸 늘어났고 머리가 긴 화려한 산소, 모자를 쓴 산소, 형형색색의 산소들은 철판과 유리로 된 벽돌을 힘껏 밀었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늘리려고. 드디어 하나둘 비명소리를 내기 시작했네. 자기의 존재를,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거의 동물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일세.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준단 말이냐? 어찌하란 말이냐? 내가 탄 버스엔 한 100명이 탔을 것 같네. 벌써부터 땀이 나고 공기가 희박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야. 무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인간들. 그것도 인간이 만든 차에게 말이야. 앞에 젖소가 트럭에 실려가네. 5마리를 칸막이를 해서 실었어. 우습지? 원서봐. 악몽 같은 40분이 지나고 현장에 도착했지. 중년 남자가 10여 명 되고 나같이 젊은 사람은 셋이었네. 2사람은 다 훤칠한 키에 머리는 대학생 타입이고 얼굴은 더욱 학생 티를 내게 하는 애숭이 청년이었어. 일이 시작되었네. 나는 삽을 하나 배당받았지. 손잡이에 종이 상표도 안 떨어진 끝이 둥글고 뾰족한 어느 공사판에서나 볼 수 있는 삽이야. 15, 16명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판에다가 중단한 장차 지하실이 될 곳을 향해 파내려 갔지. 내가 집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든지 또 수치심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어. 오늘 처음 왔건만 누구 하나 간섭이나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었지.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회사나 공장 같으면 최소한 이름 정도는 물어올 걸세. 그러나 묻는 게 다 뭔가 아는 채도 않네. 도무지 이상한 지경일세. 원래 노동판이란 다 그런 것인가 싶네. 밑바닥을 파 흙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었네. 나는 뚱뚱한 중년 남자와 마주보고 삽질을 했지. 꽤 재미있는 일이었네. 반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마에 땀이 났고 손바닥이 후끈거리거든. 그런데 우스운 일이 있네. 나와 마주보고 삽질을 하던 배가 사장 배 이상으로 앞으로 처지고 키는 1.7m나 될 사람이 어디서 얻어 쓴 건지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쓰고 바지는 군복 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었네. 런닝샷스는 구멍이 벌집처럼 뚫린 것을 입고 오른손에 목장갑을 끼웠는데 손가락은 5개가 다 나오고 손바닥 부분만 장갑굿이라 하는 것일세. 얼굴은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꼭 마도로스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일세. 그저 무의미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았네. 삽질을 하나 점심을 먹으나 시종 무표정일세. 만약에 그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벗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네. 그만큼 그 모자는 그 사람을, 그 돌부처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육체의 맨 꼭대기인 머리 위에 서서 감독하면서 그를 속세의 사람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현재 그가 삽질을 하고 있네. 사실은 그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그때의 절은 모자가 하고 있는 걸세. 또 정신을 차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의지와 자존심으로 얼마를 보내고 마침내 금이 간 쪽박은 뜨거운 열기에 물기가 증발되어 말라 비틀어져서 2쪽이 났네. 그중 한쪽은 자진해서 쓰레기통에 기어들어가 눈을 감고 죽어버렸네. 또 한쪽, 떨어져 나간 한쪽은 어떻게든지 다시 물기를 빨아들여 비틀어졌던 육체를 다시 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전체 속에 다시 뭉쳐보기를 희망하는 것이야. 그런데 내 앞에 선 이 반쪽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반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날 그 많은 양의 물을 삼키던 그 반쪽을 말일세. 나도 예외는 아닐세.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 뭉치지를 않고 그 뭉친 덩어리를 전부 분해해버리겠네. 오늘 나는 여기서 내일 하루를 구하고 내일 하루는 그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일세.
방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나는 그 덩어리가 자진해서 풀어지도록 그들의 호흡기관 입구에서 향을 피울 걸세. 또한 부스럭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 걸세. 어떤가? 서로가 다 용해되어 있는 상태는 멋있겠지? 배가 고프기 시작일세. 아직 일이 끝나려면 서너 시간은 있어야겠는데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머릿속이 텅 비어있네. 확실히 노동은 건강에 좋은가 보네. 내가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으니 말일세. 그 운전수 모자를 쓴 사람은 나보다 더 시장한가 보네. 벌써 2번이나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그러고도 시원찮은지 담배를 꺼내 피우기를 서너 번.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연방 10장 쪽을 쳐다보네. 새삽뜨고 또 쳐다보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처음에는 궁금했으나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나 하려는 듯 10장의 간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아, 얼마나 반가운 물질이냐. 10원짜리 삼립빵 2개. 정말 꿀맛 같다. 2개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족할까. 너무 시장했으므로 코끼리의 비스킷 정도밖에 욕구를 못 채웠네. 오후 5시. 아, 얼마만 더 지나면 집에를 갈 수 있겠구나. 빨리 가고 싶다. 그 보기 싫던 열무김치라도 20년을 하루같이 나를 대하던 구수한 밥을 마음껏 욕심내어 먹어보리라. 이런 공상을 하면서 삽질을 계속하고 있었네. 손바닥은 부르터서 피가 나오고 허리는 아파서 펴질 못하겠네. 얼마 있지 않으면 7시가 되겠지? 자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를 걸세. 나도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였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겨 나는 그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빨리 넘기려는 생각밖에 없었네. 아침때 생각으로 말일세. 자는 내가 3년 전부터 제품계통의 재단사인 줄로만 알 걸세. 그리고 묻지 않는 자네의 그 침착한 성격을 잘 아네. 지금쯤은 한참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애써 생각하지는 말게. 내가 서서히 실토할 테니까. 들어보게. 이런 현실 속에서 떨어져 나온 나일세. 내가 일하던 공장은 어린아이들 잠바를 만드는 곳이었다네. 지금은 가을 잠바를 만들지만 조금 있으면 동봉용으로 잠바 속에다 털을 넣고 스펀지를 넣을 걸세. 종업원 대부분이 여자로서 평균 연령 19세에서 20세 정도가 미싱을 하는 사람들이고 14세에서 18세가 시다를 하는 사람들일세. 보통 아침 출근은 8시 반 정도. 퇴근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일세. 어떤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기에 문제가 있네. 시간을 따져보세. 하루에 몇 시간인가? 1일 14시간일세. 어떻게 어린 시다공들이 이런 장시간을 견뎌내겠는가? 연령이 많은 미싱공들도 마찬가지일세.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이 더구나 재봉일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고된 노동일세. 정신과 육체를 조금이라도 분리시키며 작업이 안 되네. 공사판 인부들은 육체적 힘을 요구하고 사무원은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지만 재봉사들은 양자를 다 요구하거든. 그 많은 먼지 속에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롭네. 아무리 부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채찍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원서봐. 나는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거든.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야. 이제 겨우 14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빨리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인 재봉사들에게 꾸중을 듣고 점심시간이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코끼리가 비스킷을 먹는 정도의 양밖에 안 될 거야. 부잣집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한창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이 악마는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
전태일 열사가 원섭에게 쓴 편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인간 전태일로서의 고민들, 노동투쟁가로서의 고민들이 모두 전해지는 그의 언어들은 지금까지도 빛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글들은 일관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얼핏 보면 두서없는 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런 글들은 오히려 그를 더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동료들, 친구들의 권리를 보호받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의 생애를 모두 바친 그의 인생이 두서없는 글에 그대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체계적인 글을 남길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는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성 문학평론가는 전태일이 몸을 불사르며 쓴 그을린 문장을 읽어버린 이들은 1970년 11월 13일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타오름이라는 내재된 힘을 발견한 이들에겐 전태일의 그을린 문장이 분신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의 시간들과 언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며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기억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고송이, 기술의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